지난 편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 기억하는 자만이 운율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는 그거랑 이어져 있어. 근데 스케일이 좀 더 커. 지난번엔 한나라의 주식시장 이야기였잖아. 1929년 뉴욕 그리고 2025년 봄. 그 두 풍경이 얼마나 닮았는지 봤어. 오늘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 이야기야. 세계 전체가 쓰는 돈 이야기야. 달러. 너도 달러로 환전해 본 적 있을 거야. 여행 갈 때 공항 환전소에 줄 서서 한 번, 미국 주식 사려고 증권 앱 들어가서 한 번,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봤을지도 몰라. 왜 다들 달러를 쓰지? 왜 우리 원화로는 외국에서 물건을 못 사지? 왜 한국 회사가 베트남에 공장 지을 때도 달러로 거래하지?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야. 누군가 만든 거고 시작이 있어. 그리고 어쩌면 끝도 있을지 몰라. 1944년부터 2026년 봄까지 80년 이야기야. 80년이라는 시간은 말이야.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야. 우리 할머니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일생만큼의 시간 동안 달러가 어떻게 왕좌에 올라갔고, 어떻게 그 위에서 군림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울어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줄게. 오늘 밤은 좀 길어. 졸리면 그냥 자도 돼. 내일 다시 들어도 되고. 자, 시작해볼까. 1944년 7월 1일이야.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한 달 전에 있었고, 유럽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고,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 막바지였어.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 불타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시골의 작은 산속 호텔에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미국 뉴햄프셔주 화이트 산맥 깊은 곳이야. 워싱턴에서 기차로 12시간을 가야 닿는 산속이야. 호텔 이름은 마운트 워싱턴 호텔.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흰색 5층짜리 건물이야. 빨간 지붕에 베란다가 길게 둘러 있어. 평소엔 부유한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던 곳이야. 근데 그의 여름은 달랐어. 호텔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 44개국 대표단이 도착하고 있었거든. 730명이야. 호텔 객실은 모자랐어. 일부 대표단은 복도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잤어. 이상하지 않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 끝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의제는 단 하나였어. 누가 세계의 돈을 지배할 것인가. 그 회의장에 두 사람이 있었어. 한 명은 영국 대표 존 메이너드 케인즈. 너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20세기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야. 그가 만든 이론은 지금도 대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근데 그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어. 환갑을 넘긴 나이였고 심장이 좋지 않았어. 의사들은 그한테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는 거기 갔어. 영국에서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기차 타고 산속 호텔까지. 자기 평생 만들어 온 사상이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였거든. 실제로 그는 그 회의 1년 뒤에 세상을 떠. 브레턴 우즈가 그의 마지막 무대였던 거야. 다른 한 명은 미국 대표 해리 덱스터 화이트. 케인즈만큼 유명하진 않아. 너도 처음 듣는 이름일 거야. 근데 이 회의에서 진짜 룰을 만든 사람은 화이트였어. 미국 재무부 차관이었고 회의 실무를 총괄했어. 케인즈는 사상가였고 화이트는 실무자였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쪽은 실무자였어. 두 사람이 들고 오나니 정반대였어.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어. 어느 한 나라의 돈을 세계 돈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세계 전체가 그 나라 마음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화폐를 만듭시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돈을. 이름은 방코르. 방코르. 들어본 적 없지? 나도 처음 알았어. 케인즈가 직접 지은 이름이야. 은행을 뜻하는 프랑스어 방크에다가 금을 뜻하는 오르를 붙인 거야. 은행의 금.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새로운 세계 화폐.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 뭐 하러 새 돈을 만듭니까? 달러로 합시다. 금일 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 돈은 다 달러에 맞추고요. 그러면 세계는 사실상 근본 위제 안에 있게 되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는 겁니다. 케인즈 안이 더 공평했어. 어느 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막는 안이었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미래지향적이었어. 근데 졌어. 이유는 간단해. 그때 전 세계 금의 약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 켄터키주 시골에 포트 녹스라는 군사시설이 있어. 거기에 전 세계 금의 70%가 쌓여 있었어.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느라 다 써버렸는데 미국만 멀쩡했어. 본토에 폭탄 한 발 안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한테 무기 팔아서 금을 받아 챙긴 상태였어. 영국은 빚더미였어. 발언권이 없었어. 케인즈가 아무리 똑똑해도 빈손으로 협상장에 온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 힘 있는 자가 룰을 만들어. 그게 1944년의 풍경이었어. 나는 가끔 그 회의장 마지막 날을 상상해. 케인즈가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모습. 자기 안이 졌다는 걸 알았겠지. 자기 일생에서 마지막 큰 무대였다는 것도 알았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 이 체제는 언젠가 깨질 거다. 한 나라의 돈에 세계를 묶어두면 그 나라가 스스로 그걸 깨는 날이 온다. 그가 옳았어. 정확히 27년 뒤에 그 일이 벌어져.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야. 회의의 결론은 화이트의 아니었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하나, 금일 온스는 35달러. 둘, 전 세계 모든 화폐는 달러에 연동된다. 셋, 누구든 달러를 가져오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그때까지 세계의 진짜 왕은 금이었거든. 수천 년 동안 그랬어. 이집트 파라오 시절부터, 로마 황제 시절부터, 조선 왕조 시절까지 금이 진짜 돈이었어. 근데 이 약속 이후로 달러가 금 옆에 나란히 앉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왕은 금이야. 근데 그 옆에 섭정이 한 명 앉은 거야. 그 섭정 이름이 달러야. 왕이 직접 일하긴 귀찮으니까 섭정을 시켜서 일을 처리하게 한 구조야. 그날부터 세계는 달러로 무역을 했어. 달러로 저축했고 달러로 빚을 갚았어.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이 된 거야. 다른 나라 중앙은행 위에 있는 진짜 큰 형님. 그날 그 산속 호텔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체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영원한 건 없잖아. 그날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던 케인즈는 어쩌면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반년 뒤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 194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야. 이날 한반도는 아직 일제 강점기였어.
해방을 정확히 6개월 앞둔 시점이야. 우리 할머니가 처녀였을 시절이지. 어쩌면 너희 할머니도 그날 한반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앞으로 80년 동안 세계를 굴릴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장소는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였어.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있는 인공 수로야. 지중해랑 홍해를 잇는 길이지. 유럽이랑 아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백길이야. 지금도 전 세계 무역의 12%가 이 운하를 지나가. 그 운하 한가운데에 미국 군함 한 척이 떠 있었어. 이름은 USS 퀸시호, 중순양함이야. 그 갑판 위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한 명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땐 이미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 소아마비 후유증이었지. 게다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 실제로 그는 그 만남 2달 뒤에 세상을 떠. 그러니까 이 만남도 케인즈처럼 한 사람의 마지막 무대였던 거야. 다른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이븐 사우드. 그도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 키가 190cm가 넘는 거고였고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 그한테는 그 만남 자체가 평생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었어. 사우드 국왕은 그때까지 사우디 사막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 처음 본 바다였어. 처음 본 군함이었어. 처음 타본 비행기는 아니지만 거의 처음에 가까웠어. 그가 미국 군함에 오를 때 갑판에 천막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 사막 텐트처럼 만들어준 거야. 양도 한 마리 잡았어. 사우디식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깍듯이 모신 거야. 그만큼 이 만남이 중요했다는 뜻이지. 두 노인이 갑판에서 마주 앉았어. 한 명은 휠체어, 한 명은 지팡이. 둘 다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었어. 둘 다 자기 나라를 평생 책임져 온 사람들이었어.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오갔어. 거창한 조약문 같은 거 없었어. 사인한 종이 한 장 없어. 그냥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그 자리에서 합의된 게 80년이 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사우디는 미국한테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보장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석유와 안보의 교환. 이게 왜 중요한지는 30년 뒤에 드러나.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해둬. 1945년 2월 발렌타인데이에 군함 위에서 미국이 사우디랑 손을 잡았다.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수에즈 운하의 푸른 물, 갑판 위에 쳐진 사막 텐트, 양고기를 굽는 연기, 두 노인의 악수. 그 풍경이 80년을 가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 브레턴 우즈는 종이 위의 약속이었어. 44 개국이 모여서 서명하고 비준하고 조약문을 만들었어. 근데 퀸시호는 그게 아니었어. 종이 한 장 없었어. 두 사람의 악수만 있었어. 이상하지 않아. 종이 위에 쓰인 약속은 26년 뒤에 깨져. 1971년에. 근데 종이 한 장 없는 악수는 80년이 지나도록 안 깨졌어. 나는 이게 이 80년 이야기에서 가장 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브레턴 우즈는 돈의 약속이었어. 퀸시호는 석유의 약속이었어.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다음 80년이 굴러가. 한쪽이 무너졌을 때 다른 한쪽이 받쳤어. 그리고 지금 양쪽 다 흔들리고 있어. 근데 그건 한참 뒤 이야기야. 그리고 27년이 흘러. 27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늠해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할 만큼의 시간이야. 1944년 브레턴 우즈에 모였던 그 노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야. 케인즈는 1년 뒤에 떠났고, 루스벨트는 2달 뒤에 떠났고, 화이트도 1948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 그 약속을 만든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진 뒤에 그들이 만든 약속만 혼자 살아남아서 27년을 굴러왔어. 그 27년 동안 세계는 많이 변했어. 한국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어.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어. 일본은 패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 유럽도 폐허에서 복구돼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산업 강국으로 돌아왔어. 세계는 굴러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세계를 굴리는 기름이 달러였어. 브레턴 우즈의 약속 그대로. 근데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이었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쯤이야. 미국 가정들은 일요일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그땐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 ABC, CBS, MBC. 그날 저녁에는 인기 서부극 bonanza가 방영될 예정이었어. 근데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어. 사전 예고도 없었어. 백악관 출입 기자들조차 몰랐어. 전 국민이 깜짝 놀란 거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었어. 그는 며칠 전부터 캠프 데이비드라는 대통령 별장에 측근들을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어.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별장이야. 외부와 차단된 곳이지. 거기서 주말 내내 그들이 결정한 게 있었어. 그게 그날 밤 발표된 거야. 닉슨이 한 말은 짧고 단호했어. 오늘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걸 일시 중단합니다. 일시.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일시가 영원히 됐어. 1944년에 44 개국이 산속 호텔에 모여서 했던 그 약속. 27년 만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깬 거야. 다른 나라들이랑 상의도 안 했어. 통보도 없었어. 그냥 일요일 저녁에 TV로 발표한 거야. 브레턴 우즈에 모였던 44 개국이 그날 밤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봐.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해. 미국이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거든. 1960년대 미국은 돈이 많이 필요했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어. 미군 50만 명이 베트남에 가 있었고 매년 수백억 달러가 전쟁에 들어갔어. 국내에서도 돈이 필요했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 정책을 펼쳤거든. 빈곤 퇴치, 의료 보장, 교육 확대, 다 좋은 일이야. 근데 다 돈이 들어. 전쟁이랑 복지를 둘 다 하려니까 돈이 모자랐어.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냈어. 자꾸 찍어냈어. 그런데 약속이 뭐였지? 브레턴 우즈의 3번째 약속. 누구든 달러를 가져오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슬슬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미국이 가진 금보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진짜로 다 바꿔줄 수 있어.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 먼저 움직였어. 드골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했어. 2차 세계대전 때 자유 프랑스를 이끌면서 미국한테 무시당한 기억이 있었거든. 그는 평생 그걸 잊지 않았어. 1965년에 그가 한마디 했어. 미국은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영어로 exorbitant privilege. 이 표현이 그날 이후로 경제학 교과서에 박혔어. 드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 행동에 나섰어. 프랑스가 가진 달러를 다 미국에 보내면서 말했어.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달라.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 다 금으로 가져갈 거다. 실제로 프랑스 군함 한 척이 뉴욕 항구에 들어와서 달러를 싣고 가서 금을 받아 돌아갔어. 1965년부터 몇 년 동안 그게 반복됐어. 다른 나라들도 슬슬 줄을 서기 시작했어. 독일도, 스위스도, 영국도 다들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로 미국이 다 바꿔줄 수 있는지. 미국 금고에서 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 쌓여있던 그 금. 1945년에 전 세계 70%를 차지했던 그 금이 1971년 여름에 와서는 그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 이러다가는 정말 금이 다 떨어지겠다 싶었어. 그래서 닉슨이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야. 약속을 깨버린 거지. 일요일 저녁에 TV로 다른 나라들 모르게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불러.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달러는 금이랑 떨어져 나간 거야. 기억하지? 1944년 그 산속 호텔에서 만든 약속. 진짜 왕은 금이고 그 옆에 섭정으로 앉은 게 달러였어. 그게 27년 동안의 구도였어. 근데 1971년에 섭정이 왕을 등에서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좌에 앉았어. 달러 혼자. 수천 년 동안 진짜 왕이었던 금이 그날 이후로 보조 자산이 됐어. 그냥 광물이 됐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약속을 깬 건데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어. 이게 말이 돼. 약속을 깬 사람의 신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 근데 그게 일어났어. 왜 그랬을까? 26년 전 군함 위에서 했던 약속. 기억하지? 1945년 2월 발렌타인데이 수에즈 운하. 휠체어 탄 노인이랑 지팡이 짚은 노인이 갑판에서 나눴던 그 악수. 종이 한 장 없는 그 약속이 종이 위에 약속이 깨진 자리를 메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줄게. 졸리지?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그날을 기억해. 약속이 깨진 날. 진짜 왕이었던 금이 자리에서 내려온 날. 달러 혼자 왕좌에 앉은 날. 그리고 그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해. 미국이야. 자기들이 만든 룰을 자기들이 깼어. 54년 뒤 2025년에 또 같은 일이 벌어져. 자기들이 만든 무역 질서를 자기들이 깨고 있어. 1971년에는 살아남았어. 사우디가 있었으니까. 2025년엔 어떨까? 이건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이야기야. 1974년이야. 닉슨 쇼크 3년 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어. 금 약속을 깼으니까 누가 달러를 믿어주겠어. 약속을 어긴 나라의 돈을 누가 자기 나라 금고에 쟁여놓겠어. 달러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진짜로. 설상가상으로 1973년에 일이 하나 더 터져.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이랑 아랍 국가들이 또 붙은 거야.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 그러자 아랍 산유국들이 화가 났어. 그들이 꺼낸 카드가 석유였어. 미국한테 석유를 안 팔겠다. 가격도
4배로 올리겠다. 이게 1차 오일 쇼크야. 한국 사람들도 이 시기를 기억해. 주유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던 시절, 휘발유 값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됐던 시절, 박정희 정부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시절. 그게 그때야. 1973년 가을. 그러니까 1974년 미국 입장은 이랬어. 달러는 신뢰를 잃고 있었어. 금 약속을 깼으니까. 게다가 석유까지 손에 안 들어왔어. 자동차도 못 굴리고 공장도 못 돌리고 비행기도 못 띄우는 상황이 됐어. 한쪽으론 돈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으론 에너지가 끊기고 있었어. 2개가 동시에. 이러면 진짜 끝이야. 그때 미국이 꺼낸 카드가 사우디였어. 29년 전 군함 위에서 했던 그 약속. 휠체어 탄 노인이랑 지팡이 짚은 노인이 나눴던 그 악수. 그게 종이 한 장 없는 약속이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살아있었어. 미국이 거기에 다시 손을 뻗은 거야.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야. 어릴 때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어. 거기서 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결국 미국 외교의 정점에 올랐어. 그는 외교의 천재로 불렸어. 셔틀 외교라는 말도 그한테서 나왔어. 분쟁 지역을 직접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하는 방식이야. 키신저가 한 주에 중동 5나라를 도는 일도 있었어. 그가 1974년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직접 날아가. 사우디는 사막이야.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야. 키신저는 50대였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어. 그 더위 속에서 협상을 해. 사우디 왕가는 그때 파이살 국왕이 다스리고 있었어. 1945 퀸시오에서 루스벨트랑 만났던 입은 사우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30년 전 아버지의 악수를 아들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어. 키신저가 새 약속을 만들어 1945 퀸시오의 약속을 업그레이드한 거야. 내용은 이랬어. 사우디는 모든 원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다. 다른 화폐는 일절 안 받는다. 엔화도 안 되고 마르크도 안 되고 파운드도 안 되고 프랑도 안 돼. 오직 달러만.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계속 보장한다. 무기도 판다. 군사 기술도 공유한다. 사우디가 위험에 처하면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지킨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냥 두 나라 사이의 거래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해. 자동차 굴리려면 필요해. 공장 돌리려면 필요해. 비행기 띄우려면 필요해. 발전소 돌리려면 필요해. 석유 없이는 현대 문명이 안 돌아가. 단 하루도. 근데 그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돼. 사우디가 다른 화폐로는 안 받아주니까. 일본이 석유를 사려면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해. 독일이 석유를 사려면 마르크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해. 한국이 석유를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 자기 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외환 보유에 쟁여놓아야 했어. 달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나라가 망해. 차가 안 굴러가니까. 이걸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불러. 석유의 페트로, 그리고 달러, 석유로 떠받친 달러라는 뜻이야. 1971년에 닉슨이 약속을 깼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달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진짜 왕이었던 금이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위에 앉아있던 섭정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근데 그게 안 일어난 거야. 금이 사라진 자리에 석유가 들어선 거야. 새로운 받침대가 생긴 거지. 금 대신 석유가 달러를 떠받치는 새로운 기둥이 됐어. 왕은 교체됐어. 닉슨이 약속을 깼으니까. 근데 왕좌는 그대로였어.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왜냐면 금은 한정된 자원이거든. 채굴해야 나오는 거야. 근데 석유는 매일매일 새로 뽑아 올려져. 매일매일 거래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야. 금보다 더 강력한 받침대였어.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까? 1944년 브레턴 우즈, 달러가 금 위에 올라탔어. 1945년 퀸시호, 미국이 사우디랑 손을 잡았어. 1971년 닉슨 쇼크, 금 약속이 깨졌어. 1974년 키신저, 사우디가 달러만 받기로 했어. 브레턴 우즈는 깨졌지만 퀸시호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 위에서 페트로달러가 자랐어. 30년 전 군함 위의 약속이 30년 뒤 달러를 살린 거야.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 1945년 발렌타인데이에 두 노인이 나눈 악수가 없었으면 1974년에 키신저가 리야드로 날아갈 일도 없었을 거야. 키신저가 거기서 새 약속을 못 만들었으면 달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거야. 점이 점으로 이어지고 점이 다시 다음 점으로 이어져 80년이 그렇게 굴러왔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페트로달러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한테 이상한 능력이 하나 더 생겨. 달러를 그냥 찍기만 하면 세계가 받아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게 다음 이야기야. 1970년대 중반이야. 페트로달러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한테 이상한 능력이 생겨. 달러를 그냥 찍기만 하면 세계가 받아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너희 집에서 너 혼자 쓸 수 있는 종이를 하나 만들었다고 상상해봐. 너 이름이 적힌 종이야. 너 사인이 들어간 종이지. 그걸 들고 동네 마트에 가. 우유 한 통 사면서 그 종이로 계산해. 마트 주인이 그 종이를 그냥 받아줘. 왜냐면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종이를 받아주거든. 빵집에서도 받아줘. 약국에서도 받아줘. 미용실에서도 받아줘. 그러면 너는 종이만 찍으면 되는 거야. 일을 안 해도 돼. 농사도 안 지어도 되고 공장도 안 돌려도 돼. 그냥 종이를 찍어서 그걸로 모든 걸 사면 돼. 이게 미국이 가진 능력이었어. 다른 나라들은 진짜로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어. 한국은 반도체랑 자동차랑 배를 만들었고, 일본도 자동차랑 전자제품을 만들었고, 중국은 옷이랑 장난감을 만들었어. 그렇게 만든 물건을 화물선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냈어. 미국은 그 대가로 뭘 줬을까? 달러를 줬어. 그냥 찍어낸 종이 달러를. 1965년에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이걸 보고 한마디 했어.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 사람 맞아. 미국한테 금 바꿔달라고 군함 보냈던 그 드골. 그가 이렇게 말했어. 미국은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 핵심이야. 영어로 exorbitant privilege, 과도한 특권. 6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이 표현을 그대로 써. 구체적으로 뭐가 과도한 특권이냐? 한국이 외국에 빚지면 달러로 갚아야 해. 한국이 미국에 100억 달러 빚이 있다고 하면
100억 달러를 어디선가 벌어와서 갚아야 해. 수출해서 벌든 외환 보유고 헐어서 갚든.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빚을 자기 나라 돈으로 갚을 수 있어. 그냥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돼. 한국이 100억 달러를 갚으려면 진짜 100억 달러어치 노동을 해야 해. 미국이 100억 달러를 갚으려면 인쇄소를 1시간 돌리면 돼. 이게 같은 거야. 절대 안 같아. 이게 다가 아니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번 움직이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코스피가 빠져.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 부동산이 들썩여. 미국이 한마디 하면 환율이 출렁여.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금리를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자기 나라 돈이 무너지니까,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사정에 맞춰서 금리를 정하면 전 세계가 그걸 받아야 해. 한국이 사정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달러 패권이야. 단순히 강한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위해 군림하는 돈. 60년 전에 득골이 본 풍경이 60년 동안 더 굳어졌어. 근데 말이야, 좋은 일에는 항상 대가가 있잖아. 이 특권에도 대가가 있었어. 그걸 처음 알아본 사람이 있어. 이름은 로버트 트리핀. 벨기에 출신 경제학자야. 그는 미국 예일대 교수였어. 유럽 출신이라 그런지 미국 안에서 보면서도 미국을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있었어. 1960년에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한 가지 경고를 해. 그땐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 사람들은 한참 뒤에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 트리핀은 이렇게 말했어. 세계가 달러를 점점 더 많이 원하면 미국은 달러를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한다. 근데 달러를 많이 찍을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달러는 무너진다. 이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이래. 세계 돈이 되려면 많이 찍어야 해. 안 그러면 돌지를 않으니까. 근데 많이 찍으면 가치가 떨어져.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면 세계 돈이 못 돼. 가치 없는 돈을 누가 받겠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함정인 거야. 미국은 이 함정 안에 들어간 거야. 1944년 브레턴 우즈에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세계가 달러를 원할수록 미국은 적재에 빠졌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둘 다. 화물선이 미국으로 들어와. 중국 물건, 일본 자동차, 한국 반도체. 미국은 그 대가로 뭘 줘? 달러를 줘. 종이 달러. 세계는 그 달러를 받아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 그러니까 미국은 빚을 더 질 수 있어. 더 많이 찍을 수 있어. 이게 50년 동안 굴러간 거야. 자, 이제 2025년으로 와볼까. 2024년 말에 달러 인덱스라는 게 108까지 올라가 있었어.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숫자야. 100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강해진 거고 아래로 가면 약해진 거야. 108이면 꽤 강한 거야. 트럼프 이 기정부가 들어서면 달러는 더 강해질 거라고 다들 봤어. 근데 반대로 갔어. 2025년 한 해 동안 달러 인덱스가 약 10% 떨어졌어.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3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낙폭이야. 30년 전이면 1995년이야. 그 무렵 나도 한참 학교 다니던 때야.
컴퓨터실에서 윈도우 95를 처음 만져본 게 그때야. 부칭하는데 5분이 걸리는 그 윈도우. 친구들끼리 PC 통신으로 채팅하던 시절. 하이텔, 천리안.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야. 내 인생 절반을 거슬러 올라가야 만나는 폭락이야. 그리고 글로벌 외환 보유에서 달러 비중. 이것도 봐. 2000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2%가 달러였어. 압도적이었지. 사실상 다른 통화들은 다 합쳐서 30%도 안 됐어. 2025년사 분기 기준으로는 약 57%야. 25년 동안 15%포인트가 빠진 거야. 25년 전이면 2000년. 밀레니엄 어쩌고 하면서 다들 들떠있던 그 해. 나는 그때 막 대학생이 됐어. 폴더폰을 처음 손에 쥐어본 게 그 무렵이야. 애니콜이었나 큐리텔이었나. 문자 한 통 보내는데 30원씩 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일을 겪는 동안 달러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15%포인트 내줬어.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야. 그냥 천천히 매년 0.6%씩 25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챌 속도로 구조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어. 60년 전 트리핀이 본 그 함정이 정확히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달러 패권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그냥 트리핀 딜레마 하나가 아니었어. 거기엔 더 큰 구조가 있었어. 세 개의 기둥이 있었어. 그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게 2025년 봄이야. 달러 패권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세 개 있었어. 첫 번째 기둥, 군사력. 미국이 세계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약속이야. 1945 퀸시오에서 사우디한테 한 약속. 1949년 나토를 만들어서 유럽한테 한 약속.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국한테 한 약속. 미국 항공모함이 세계 바다를 돌아다녔어. 미군 기지가 전 세계 80개 나라에 깔렸어. 누가 침략하면 미국이 막아준다. 그게 80년 동안의 약속이었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믿었어. 미국 달러를 자기 외환 보유고에 쟁여놓았어. 미국 국채를 샀어. 안전을 받쳐주는 나라의 돈이라면 그 돈도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두 번째 기둥, 법치. 미국 법원, 미국 제도. 이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신뢰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 그러면 공정한 판결이 나올 거다. 정부가 멋대로 개입하지 않을 거다.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신뢰가 있었어. 그래서 외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왔어. 일본 도요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독일 BMW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어. 신뢰가 자본을 끌어들였어. 자본이 달러 수요를 만들었어. 세 번째 기둥, 연준 독립성.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야. 정식 이름은 연방준비제도, 영어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줄여서 패드. 연준의 역할은 달러 금리를 정하는 거야. 미국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식히고,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살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연준은 정부가 아니야.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치자.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경기가 좋아야 표를 받으니까.
근데 연준은 그렇게 안 움직여. 연준은 미국 경제 전체를 보고 결정해. 대통령 선거랑 상관없이. 이게 연준 독립성이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세계가 달러를 안정적인 돈이라고 봤어. 정치인이 멋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돈. 단기 표심에 흔들리지 않는 돈. 그러니까 믿고 들고 있을 수 있는 돈. 이 세 기둥 위에 달러 왕좌가 앉아 있었어. 군사력이 받치고, 법치가 받치고, 연준 독립성이 받치고, 세 다리 의자처럼 단단했어. 근데 의자라는 게 다리 하나만 흔들려도 불안해져. 두 개가 흔들리면 위험해. 세 개 다 흔들리면 무너져. 2025년 봄에 그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해. 2025년 4월이야.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전 세계에 관세를 때려. 한국한테 25%, 일본한테 24%, 유럽한테 20%, 중국한테는 60%가 넘어. 거의 모든 나라한테 동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세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져야 해. 다른 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미국 물건을 사야 하고,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 일이 벌어져. 관세 발표 후 24시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3% 빠졌어. 시장이 이렇게 본 거야. 미국이 자기가 만든 무역 질서를 자기 손으로 깨고 있다. 그러면 달러도 못 믿겠다. 기억나지? 1971년 닉슨도 자기가 만든 약속을 자기 손으로 깼었어. 그땐 살아남았어. 사우디가 있었으니까. 페트로달러가 받쳐줬으니까. 근데 2025년엔 달랐어. 이번엔 받쳐줄 게 없었어. 법치도 흔들려. 사법부랑 정치권이 정면으로 부딪혀.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해고해.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법원을 의심하기 시작해.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법원에서 외국인은 어떻게 될까? 신뢰가 흔들리니까 자본이 망설이기 시작해. 연준 독립성도 흔들려.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 트위터에서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안 내리면 갈아치우겠다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버티긴 했어. 그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 근데 시장은 다른 걸 봤어. 대통령이 저렇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 자체가 연준 독립성의 균열을 보여주는 거였어. 다음 의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땐 연준이 진짜로 정치 도구가 되는 거 아닐까? 세 기둥이 동시에 금이 가. 군사력은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때리면서 흔들렸어. 적이 아니라 친구를 공격한 거니까. 법치는 사법부 압박으로 흔들렸어. 연준 독립성은 의장 압박으로 흔들렸어. 세 다리 의자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걸 본 하버드대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가 이렇게 말해. 이 사람은 달러 연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수석 경제학자도 했어. 그가 무게 있는 한마디를 던졌어. 달러 가치가 4년에서 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는 더 강한 말을 했어. 달러는 여전히 20% 과대평가돼 있다. 20%가 무슨 뜻이냐? 지금 1달러가 1,4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진짜 가치는 1,100원 정도라는 거야. 시장이 아직 달러를 너무 비싸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
이 말이 맞다면 달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이야.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했지. 1971년에 미국은 약속을 깼어. 그래도 살아남았어. 2025년에 미국은 또 약속을 깨고 있어. 무역 약속, 사법 약속, 통화 약속. 한꺼번에. 이번엔 받쳐줄 게 없어. 사우디 같은 비밀병기가 없어. 이번엔 어떻게 될까? 약해진 왕좌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전자들이 나타나. 3명의 도전자가 있어. 첫 번째, 중국 위안화. 중국은 오래전부터 위안화를 세계 돈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야. 2015년에 위안화가 IMF의 SDR이라는 바스켓에 들어갔어. SDR이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 만든 일종의 가상통화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세계 주요 통화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거기에 위안화가 5번째로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중국은 위안화를 밀어붙였어. 1대1로 사업으로 아시아랑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위안화로 대출해줬어. 러시아랑 무역할 때도 위안화로 결제했어. 사우디한테도 위안화로 석유를 사겠다고 제안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멀었어.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야. 달러는 88%야. 비교가 안 돼. 10배 차이가 나. 중국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 격차는 쉽게 안 좁혀져. 게다가 위안화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투명성이 없어. 중국 정부가 언제든 환율에 개입할 수 있어. 자기 나라 사정이 안 좋으면 위안화 가치를 강제로 내려.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위안화를 쥐고 있던 외국인은 손해를 봐. 누가 그런 돈을 믿고 거래하겠어. 잘 거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손을 대버리면 끝인데. 그리고 또 하나. 트리핀 딜레마 기억하지? 세계 돈이 되려면 그 나라가 무역적 자국이 돼야 해. 자기 돈을 세계에 풀어야 하니까.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흑자국이야. 수출국이야. 입장이 정반대야. 중국이 진짜로 위안화를 세계 돈으로 만들려면 자기 무역 흑자를 포기해야 해. 그건 중국 경제 모델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이야. 시진핑이 그걸 할까? 안 할 거야. 2번째 도전자, 금.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어. 1,000톤이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수영장 절반을 채울 만한 양이야. 그게 매년이야. 3년 연속이야. 195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이 산 거야. 70년 만에 처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 정도로 드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누가 사고 있는지 알아?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미국이랑 거리를 두고 싶은 나라들이야. 특히 중국은 2025년에 러시아한테서만 25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어. 그전 해보다 9배 늘어난 거야. 한 번에 10억 달러어치 금을 거래한 적도 있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 거래야. 이게 무슨 뜻일까? 달러를 믿지 않는 나라들이 달러 대신 금을 쟁여놓고 있다는 거야. 1971년에 닉슨이 등에서 내려놓았던 그 금이 지금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50년 만에. 근데 금에도 한계가 있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디지털로 송금이 안 돼.
일상 거래에 못 써. 1kg에 1억 원이 넘는 금괴를 들고 다니면서 빵을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금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보조수단은 될 수 있어도 주인공이 되긴 어려운 거야. 세 번째 도전자 비트코인. 이건 너도 들어봤을 거야.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 어느 나라 정부도 통제 못해. 채굴량도 정해져 있어. 2100만 개. 그 이상은 안 만들어져. 이론적으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어. 누가 멋대로 더 찍어내지 못하니까. 어떤 정부도 압류 못하니까.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 하루에 10%씩 움직여. 어떤 날은 20%도 움직여. 그런 걸로 무역 결제를 할 수 있을까? 한국 회사가 미국한테 자동차 100대를 팔았어.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어. 받자마자 비트코인이 20% 빠지면 한국 회사는 그날 자동차 20대 값을 잃어버린 거야. 아무도 그걸 못 받아. 무서워서.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변동성이 줄어들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자, 결론은 뭘까? 달러는 당장 무너지지 않아. 위안화도, 금도, 비트코인도 지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없어. 셋 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근데 달러 비중은 천천히 줄고 있어. 25년 동안 72%에서 57%로. 누가 봐도 분명한 흐름이야. 달러는 무너지지 않아. 근데 기울고 있어.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경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너랑 나, 우리 이야기야. 달러가 흔들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수출 국가야. 우리가 만든 반도체, 자동차, 배, 이걸 다 달러로 받아. 그래서 한국 기업들 통장에는 달러가 쌓여 있어. 달러가 약해지면 그 달러로 받은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 수출 기업들이 손해를 봐. 근데 반대면도 있어.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해. 석유, 가스, 석탄 다 달러로 사야 해. 달러가 약해지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싸져. 우리 가정의 전기료가 덜 오를 수 있어. 업종마다, 회사마다 영향이 달라.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그러면 너 같은 개인 투자자는 뭘 해야 할까? 내가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어. 투자는 네가 직접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 20세기 초반에는 영국 파운드가 세계 돈이었어. 그게 달러로 넘어가는데 30년이 걸렸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영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1944년 브레턴 우즈에서 달러가 공식적으로 왕좌에 올랐어. 30년이 걸린 거야. 조용히, 천천히. 근데 결국엔 바뀌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누구도 정답을 몰라. 근데 이런 시대의 한 가지는 분명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 달러 자산만 쌓아두지 마. 금도 좀 봐. ETF로 살 수 있어. 환해지가 되는 상품도 한번 알아봐. 달러에 덜 의존하는 기업들도 살펴봐.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야. 그냥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한 가지 지혜야.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너 혹시 졸리니? 그래도 좋아. 마지막 1분만 들어줘. 상상해봐. 옥상 위에 낡은 왕좌가 하나 있어. 거기 새겨진 건 달러 기호야. 왕좌엔 금이가 있어. 근데 쓰러지진 않았어. 그냥 살짝 기울어 있어. 그 뒤로 새벽 해가 떠올라. 빛이 왕좌를 비춰.
어떤 사람들 눈엔 그게 다시 빛나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들 눈엔 그게 마지막 빛처럼 보여. 답은 아무도 몰라. 로고프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 달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왕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 근데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여. 오늘 밤도 기억해줘. 1944 연산속 호텔의 약속. 1945년 군함 위의 악수. 1971 연 약속을 깬 일요일 저녁. 1974 연 사막에서 만들어진 세룰. 그리고 2025년 스스로 흔드는 왕좌.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 흩어진 점들이 아니야. 한 줄기야. 그 줄기를 따라가면 다음에 올 풍경이 어렴풋이 보여.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어. 오늘도 수고했어.